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나 좀 새롭게 진행하는 건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2학기 때 독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흔히 알고 이제 비문학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서 올림포스 독서 또 부교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공부를 좀 미리 강의를 들으면서 요렇게 공부를 좀 하면 되겠구나,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인문 파트의 첫 번째 작품 일단 강의를 찍어보고요. 그다음 다음번에는 인문 파트 2 혹은 사회 파트 글을 좀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밤 8시 15분인데 학교에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만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공부에 좀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방학 동안에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찍어보고, 아직 학교가 아직 이사를 하진 않아서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해갖고 짐을 이제 빼기 시작할 거라 그 전에 얼른 좀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학 동안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미뤄두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건 미리미리 들어보시면서 요렇게 비문학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작품이 인문 파트 1인데요. 아마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교재 여기에서 인문 파트 1이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아마 12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글에는 제목이 써 있지 않지만 전체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나 비문학 문제 풀 때마다 맨날 틀리는데 학교 시험 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궁금하시다면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독서의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제 똑같이 내지 않아요. 내신에서는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를 거기에 있는 건 좀 다른 문제를 출제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나 틀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하는 방법과 독서 공부 방법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 공부 방법이 있고 소설 공부 방법이 있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맞게 단락별로 주제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혹은 문학에서 표현상 특징이 있다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서 문제 풀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문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막 무작정 읽지 마시고요. 뭐 선생님들 따라 약간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본문 다 읽고 나서 문제 봐라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글을 읽고 문제를 보면 이거 아까 어디서 읽었지 하고 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법 중에서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내가 뭘 봐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글을 읽지 않아도 되겠죠. 자,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보세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글속이 다산윤리학에 대한 문제인 거구나. 그럼 다산윤리학의 내용이 글속에 써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중점으로 좀 봐야겠죠. 그죠? 조금만 이거 당겨볼게요. 조금 약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쳐놓은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선생님 이거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혹시 메모리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게임 왜 이렇게 카드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짝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포인트가 일단 머릿속에 잔상이라는 게 남죠. 뒤집었다가 틀리면 다시 뒤집었는데, 아까 예를 들면 동물에 관한 카드다. 그러면 하마가 어디 있었지?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잔상에 저기쯤에 하마가 있었는데 라고 남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어설프게 좀 잔상을 남긴 상태에서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다음에 체크를 좀 하거든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인, 이런 특정한 단어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줄쳐놓고 넘어가요.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유의지 체크하고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 그러면 서에다 체크하고 네 번째,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 상호 평등성 체크하고 인격 존중 체크하고. 맞아. 다섯 번째, 만물 계비 말 되게 특이하니까 체크하는 거죠.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체크. 그러면 인, 자유의지, 그다음에 서, 상호 평등성, 만물 계비 이런 것만 체크해 둔 상태에서 본문을 읽다가 요거와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와서 이걸 지우면서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글은 많이 읽어봐야 이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되진 않아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방법이 맞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나한테 뭐 다른 방법이 맞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딱 보니까 기억의 의미니까 기억이 뭔지 체크해 주셨다가 기억 나왔을 때 얘를 해결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일단 3번 가보죠. 신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신독이란 말이 또 본문 어딘가 나오나 보죠? 그러면 신독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요 1, 2, 3, 4, 5번을 보면서 하나씩 지우면서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잠깐 글을 안 읽었다면 여러분 스탑 해놓으시고요. 이 글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글을 읽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은 항상 이 비문학 강의할 때마다 앞에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이거는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내가 보여준 이 7가지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이거 있었어, 내용. 저거 봤던 거 기억나. 라고 해야지 여러분 잘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산윤리학의 특징이 이 글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자유의지와 선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자유의지와 인의 관계도 들어있고요. 네 번째, 인과 서의 관계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서와 신독의 관계가 들어있고, 여섯 번째, 신독의 특징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상호주관적 공동세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글을 이제 다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글을 읽기 전이니까. 그런데 글을 다 읽은 상태였다면 이 말을 보고 선생님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읽었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글을 안 읽은 거거든요.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문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 글을 읽지 않고 문제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 풀고 오세요. 스탑. 읽고 오셨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읽었다는 전제에 가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1문단부터 가볼 건데요.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먼저 항상 단락별로 번호를 붙여봐요. 이렇게 1문단에 1, 2문단에 2를 붙이면 되겠죠? 항상 단락번호 붙여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선생님이 이 비문학 강의할 때 선생님 미리 좀 줄을 쳐오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네모를 좀 쳐요. 이건 뭐냐면 글을 좀 더 명확하게 읽어내기에 좀 좋은 것들을 줄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줄치지 마, 네모 치지 마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 거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줄만 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어지러워서 글의 핵심을 못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줄을 좀 쳐가면서 읽으면 이런 것들이 벌써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취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글을 읽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 좋다라고 표시하게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읽지 마시고 줄을 좀 쳐가면서 너무 많이 줄 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차 줄은 줄어갈 거니까 그렇게 체크해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선생님이 요약을 해가면서 읽거든요. 여러분도 옆에다가 체크를 해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자, 그럼 이 글은 정약용에 대한 얘기니까 정약용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그러면 이 작품은 이 글은 정약용에 관한 글인 것 같은데 정약용의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정약용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리.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리는 뭐냐면 육아의 경전이었대요.
그럼 육아의 경전을 정약용은 무시한 건 아니었네요. 그죠? 자, 이때 육아의 경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사는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재밌는 게 있는데 연구하는 건 알겠는데 재해석했다는 게 좀 독특한 방식이네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재해석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해석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했냐?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요 재해석을 하면 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나 봐요. 그럼 이제 문제에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 정약용은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군.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정약용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했겠군. 이 말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문장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즉, 이 과거라고 하는 건 요 육아의 경전을 과거라고 하는 거겠죠. 유학 다음에 실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학 사상은 근대적인 생각. 유교라고 하는 건 너무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중세 봉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실학과 유학이 같이 나오면 실학은 뭔가 좀 깨인 생각, 유학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유학에 달려갔다? 유학을 존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 이 전통이라는 게 바로 육아 사상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 그럼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정약용은 뭐 하는 거냐면 육아의 경전을 중요하게 여긴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육아의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 틀린 말인 거죠. 대신 육아의 경전을 뭐 했냐면 재해석한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재해석해서 뭘 했나 봤더니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산윤리학의 특징. 그러면 다산윤리학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육아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하는 거. 요 재해석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바로 다산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그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요 다산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육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그럼 머릿속에 키워드 중요한 거.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첫 번째는 정약용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 정약용이 뭘 중시했죠? 육아 사상을 중시했죠. 그 다음 뭐 했죠? 이걸 재해석했죠. 그게 뭐죠? 다산윤리학이죠. 그럼 주제를 정한다면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육아 경전을 재해석한 정약용, 그것이 바로 다산윤리학. 그러니까 항상 단락별로 소주제를 여러분이 써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멋들어지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워드만 적어보셔도 되고요. 이걸 적을 수 있다는 건 문단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문단별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글을 잘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산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라고 했으니까 자, 예측해요. 비문학은 독서 지문은 예측하며 읽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래야 이 글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단부터 나올 얘기들은 아마 다산윤리학의 특징들을 얘기하겠죠. 가볼까요? 첫 번째 특징이요.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인간은 선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선설이라고? 그렇죠.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도 인간을 선하게 본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이 여기서 이렇게 선천적이란 말이 써있지만 사실 선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 출제할 때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군. 이러면 뭐 틀린 말이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정약용은 핵심적으로 다산윤리학을 통해서 뭐 했냐면 선, 좋아, 그 다음에 악은 싫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나 봐요. 선생님 이제 기호로 그냥 동그라미 X로 표현할게요.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본성은 그러한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기가 쉽고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현실과 뭔가 좀 본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 그렇죠. 여러분은 선을 좋아하잖아요. 착한 거 좋아하죠. 악은 싫어하죠. 사악한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뭐 선이라고도 하지만 뭐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길거리 돈을 주었다? 많아요. 그죠? 뭐 선이라고도 하지만 뭐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길거리 돈을 주었다? 그러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만 찾아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쑥 먹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가 되게 쉽고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현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는 인간의 현실은 결코 본성에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죠? 다산유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더라. 근데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주어진 거야?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본성 타고나서 타고나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는 선택이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선과 악을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선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뭘 선택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선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도 있고, 공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력과 수고의 결과 이루어낸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은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건데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죄는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따라서 공적은 다소 좀 플러스, 좋은 의미가 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좋은 노력의 수고물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러한 공적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쪽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요한 건 그에 따른 뭐도 가져요? 책임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악한 행위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겠네요. 요게 즉이니까 요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바로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 것이다. 다사는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그렇죠?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걸 이론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그럼 중요한 건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문단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선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니까. 그럼 책임을 지니게 되므로 인간은 뭘 가지는 게 중요해?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해. 선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걸 이론 속에 남겨두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서 해야 돼?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결국은 정약용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고 선을 실천해야 돼. 그런데 이 선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들을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삶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주제는요. 다산윤리학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자유의지를 통한 선의 실천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하겠네. 자, 인간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 인간은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해야겠네. 근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자, 넘어가 보죠. 3문단이에요.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에서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정약용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유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선을 실천한다는 것들은 인을 성취한 자세와 똑같은 건가 봐요.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인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인을 성취해야 하는 건가 봐요. 성취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약용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또 한 생각인가 봐요. 자,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질인자인데 선생님 인자가 어질인자 쓰거든요. 근데 이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 아,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한 도리인데 그러면 인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뭘 하는 거냐면 도리를 다하는 게 바로 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밑에 볼까요? 도리라는 실천을 통해 얻어진 덕목이라 해석했는데 따라서 정리하네요. 뒤를 읽어보죠.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당연히 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들은 이 인의 실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인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위정자로서. 자, 위정자는 우리가 정치가를 얘기해요. 옛날 이제 사대부들이 보통 위정자라 불렸는데 왜냐하면 정치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정치가로서 정약용은 정약용은 이제 벼슬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 다스렸던 사람이겠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했다. 그럼 얘들아 봐. 정약용이 인을 성취 어떻게 했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서. 그럼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건 뭐지? 요 말과 똑같은 거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때 상대가 바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뭘 다한 거지? 마땅한 도리를 다한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윤택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정약용이 생각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인이었던 건데 다상의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스럽다라고 느꼈을까요? 이유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자, 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기 삶을 절망이라 생각했을까? 정약용이 원하는 삶은 뭐죠? 백성들 삶을 윤택하게 해서 인을 성취하는 거였죠. 근데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되면 뭘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죠. 왜? 청취를 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유배지에 처박혀 있으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뭘 성취할 수 없어? 인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이 느꼈던 이 절망감은 단순하게 우울해 이런 게 아니라 유배지에만 박혀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로 인해 인을 성취하지 못했고 왜? 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리를 다하는 건데 이때 다른 사람들을 정약용은 위정자로서는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로서의 다른 사람은 백성들. 그러면 위정자라면 나 혼자 뭔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얘네들에게 도리를 다해야 돼. 그 도리라는 건 뭐야? 얘네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우울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돼? 인을 성취해야 돼. 그때 인을 성취한다는 건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거야. 근데 정약용이 생각하는 여기에서의 도리라는 건 어떤 거였어? 바로 위정자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죠? 그러면 위정자가 이 백성에게 도리를 다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리를 다하는 거였는데, 유배지에 있다 보면 이걸 뭐 하지 못해서 인을 성취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주제는요, 다산윤리학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산윤리학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자유의지와 인의 관계 설명했어요. 자, 근데 3문단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을 성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약용은 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 이 인을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럼 이 인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물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을 잘 성취해야 되는데, 이걸 잘 성취하려면 뭔가 필요한 조건이 있나 봐. 그게 뭔가 봤더니 여기에 서라고 써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때 이 서자가 무슨 서자인지 혹시 알아요? 이거 한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자가 용서할 서자예요. 용서할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특징인데, 다산윤리학의 세 번째 특징, 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을 완성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서자는 용서할 서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죠.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상대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 나오는 게 자신이 나오고 상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맞는 게 아프면 남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정약용이 생각하는 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상대에게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아? 그러면 상대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니까 서의 핵심을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와 남을 동일시 여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 드라마 이거 유명한 대사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 예전에 그 드라마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서진이랑 그 하지원 나온 드라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드라마 유명한 대사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서로서 그럼 여기서 용서할 서자라는 게 무슨 말인 거예요? 왜 용서하다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보고 막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오면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도리를 다하는 게 뭐라 그랬죠? 상대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인을 성취하는 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인을 성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 즉 서로 대하면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통하는 거네.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서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인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서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자, 맹자 나왔네. 이거 육아사상이잖아. 앞에서 말했던 육아경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육아경전을 재해석했다고, 그죠? 자,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 자, 만물의 이치는 모두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 말이 만물계비어화,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그지? 1번 문제에서. 만물계비어화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내가, 그럼 여기서 봐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요 다음과 같이는 원래 만물계비어화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인 건데 이걸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정약용의 해석은 경전을 재해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지금 해석을 한다는 뜻이니까 보죠.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그러면 내가 그러니 쟤도 그래. 내가 그러니 쟤도 그래. 계속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까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할 수 있어.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까 백성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쟤도 그렇겠지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즉 다른 사람한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네 감정이 어떠니? 라고 물어본 거를 한 다음에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말을 잘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묻고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 봐요. 이걸 물은 다음에야, 즉 다른 사람에게 너 요즘 어때? 너 마음이 어때? 라고 물은 다음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한마디 정리해 볼까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어떻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앞에 말을 좀 가보도록 하죠. 앞에 얘기에서 뭐였냐면 요 지금 네모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용, 이 큰 가로친 부분이 바로 만물, 계비, 아에 대한 정약용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쟤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쟤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슬퍼 보여. 시험 망쳐서 슬퍼 보여. 그래서 실제 물어봐. 너 슬프니? 라고 물어봐. 그럼 알 수 있겠지. 근데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시험을 망치면 슬펐거든? 그럼 제가 지금 시험 망친 상황이야? 아, 내가 시험 망쳐서 슬픈 것처럼 쟤도 시험을 망했으니까 슬프겠네. 그러면 제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내 마음을 알면 쟤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괄호친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다산이 보는 이 부분이 바로 다산의 경전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다산의 재해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써있네. 이 해석에서 보듯이 다산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나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다 비슷한 면이 있다.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쟤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즉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남도 알 수 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죠? 나를 알면 남도 알 수 있다고 했으니 결국 나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필요한 조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면 남을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 뭔가 배려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서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불편하다면 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서의 포인트, 앞에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서라고 하는 건 나와 남을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니까 여기서 이 서라고 하는 거 핵심 포인트를 적어보도록 하죠. 나와 남을 동일시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아프면 쟤도 아플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거. 이 서는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 아, 그러니까 쟤와 나는 평등한 존재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사실 계급이 있던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호 평등성이 뭐냐면 당시 사회가 계급주의 사회였잖아. 그치? 근데 당시 사회가 계급주의였는데 이 생각에 반발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호평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성리학에 따르면
사람을 산업공상으로 나눠서 사대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농민은 그 밑에 있고 공업은 밑에 있고 상인이 제일 천한 산 존재였거든. 그리고 양반이 있으면 밑에는 미천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양반들이 아프다면 백성들도 아플 수 있다는 거니까 쟤네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와 남을 동일시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상호 평등 그리고 인격 존중이란 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것이 바로 서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인이라는 게 뭐 할 수 있다?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정약용의 시를 보면요. 정약용의 시 중에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로서 정치가가 자기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막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정약용의 고시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그 탐관오리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약용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위정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인을 성취하는 거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위정자들과 동일한 존재라 생각해서 그들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정약용의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만 배불려? 그러면 상호 평등이 아니라 이거는 계급을 두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아파? 그럼 백성들도 아플 수 있어. 근데 백성들이 아픈 거를 남 몰라해? 그럼 이건 인을 성취하지 않는 모습인 거니까 정약용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약용이 탐관오리 비판한 시를 지었던 게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준 다음에 보기에다 정약용의 고시 같은 걸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거죠. 정약용의 고시에서 탐관오리를 비판한 것을 보면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뭔가 상호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군.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4문단의 주제는 그러면 다산윤리학의 세 번째 특징인데 인의 완성을 위해서 실천 원리 서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서에 대한 것 얘기했죠?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예요. 다산은 그러한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된 자세를 신독이라고 했대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여러분 이렇게 약간 이과생들 특히 약간 이렇게 그 인문 파트에 철학 파트 같이 철학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면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합시다. 자, 여기서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이 신자가 한문 찾아오면 그 삼갈 신자거든요. 이게 삼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독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홀로 독자. 그러니까 혼자 있다 할 때 그 독자 있잖아요. 그러면 신독이란 말은 혼자 삼간다는 뜻이거든. 혼자 삼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독의 의미가 뭐냐면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널 쳐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된 자세를 신독이라고 했다. 자, 네 번째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를 행하기 위해서 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행하려면 바로 신독이 필요하다. 신독이 필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약간 연계되고 있죠. 자유의지를 통해 인을 성취할 수 있어. 그 인을 완성하려면 서가 필요한데 그 서를 행하려면 신독이 필요해. 그러면 신독의 자세를 잘 갖고 있으면 서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서를 잘 행하게 되면 인이 완성되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가보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이 신독이라고 한 게 뭔가 봤더니 신독 갈게요. 신독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경해야 된대.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그치? 그러니까 요 두려워하고 공경해라. 뭐를? 하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경해라. 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 여러분 이게 뭐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 아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게 뭐라 그랬죠? 네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자유의지였죠. 그죠?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인 하늘. 하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선천성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가 하늘이니까 하늘을 잘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바로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조건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겠군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정약용은 당시 4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신독이란 말이 왜 나온지 알겠죠? 신독, 혼자 있어도 너 행동 조심해. 왜? 하늘이 널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있는 이 신독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자, 그러면 신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신독의 특징,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이 신독이라는 것의 특징이 뭔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씩. 첫 번째, 생각, 행동을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그러면 신독은 또 뭐예요? 내가 정말 생각과 행동을 잘 조심했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허물과 과오를. 그럼 여기 첫 번째 번호를 붙여볼까요? 다음 두 번째. 다음,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자기 성찰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내면의 목소리에 뭐 하라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이게 세 번째 특징. 그러니까 신독이라고 하는 뭐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넘어가요.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해서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된다고 역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된다? 이 무슨 말이죠? 신독 공부를 하게 되면 경건한 태도가 몸에 배이게 되나 보죠. 그죠?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경건 태도. 그 다음 다섯 번째, 신독 공부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선택할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한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면의 진실성이란 말 나왔고 키워드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내면의 공정성. 그러니까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공정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통제란 말과도 연결되나 봐요. 그 다음, 다산윤리학의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의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 된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 이제 7번이었을까요? 이 신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봤더니 정신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구심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버티게 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신적인 구심점, 선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5문단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한 글자로 뭐죠? 신독이죠. 신독에 뭘 쓰고 있는 거죠? 특징들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산윤리학의 특징 네 번째,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인 신독, 그 신독의 특징들을 주르륵 서술하고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6문단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깎게요. 자,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자, 지향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다산윤리학의 포인트는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것. 뭘 통해? 자유의지를 통해. 그 생활 현장의 윤리가 바로 다산윤리학이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는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다산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럼 결국은 이 다산윤리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봤더니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것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서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 정리했네요. 자, 이것이 바로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주관적 공동세계. 그럼 상호주관적 공동세계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주제예요. 생활 현장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다산윤리학. 자, 정리 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 풀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빠르게 문제를 푸시고요. 내신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글 전체 핵심 포인트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는 두 개 줄기가 정약용의 다산윤리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신독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다산윤리학. 육아경전을 재해석했다는 게 포인트였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재해석했다는 게 포인트였고 선천적으로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악한 행동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자유의지 가지고서 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게 다산윤리학.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의 성취가 가능한데 그 인을 완성하려면 서가 필요하다. 이 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호 평등,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서를 잘 실천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고? 신독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신독은 뭔데?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거였죠. 그 신독의 특징들이 뭐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남들은 몰라도 생각, 행동 조심해야 돼. 왜?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성찰과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고 내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한 자세가 필요하며 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힘 그리고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독이다. 이 신독을 통해서 서를 행하고 그 서가 필요해서 그 서가 잘 이루어지면 이걸 통해 인이 완성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유의지를 통해 인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바라보는 아주 이상적인, 바라는 자기의 아주 이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합시다. 다산윤리학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인을 얻을 수 있다. 아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을 성취하는 거. 있네요. 오케이. 2번.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선악 선택이 있네요. 그죠? 정리하는 거에. 3번. 서로서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은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우리 아까 서라고 하는 건 남과 남을 동일시하는 것. 그 동일시하는 게 뭐죠? 타인을 존중한 자세니까 도리 다하는 건 맞네요. 그럼 네 번째요.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평등성. 인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상호평등과 인격 존중하는 서가 필요하다. 맞네요. 다섯 번째. 만물 계비 우리 아까 그 맹자에 나왔던 거 재해석한 거. 이것은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보편성을 통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 감정을 이해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건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심정을 미루어 이해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려면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나와 동일한 존재라 생각하면 돼. 우리는 보편적인 존재니까 내가 아프면 쟤도 아플 거야. 그러니까 쟤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될 수 있죠. 이해했죠? 이게 핵심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이 핵심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억의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상호 공동적 주관세계는 뭐예요?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는 타인을 남과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1번.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가며 선천적인 품성은 바꿀 수 없죠. 타고난 건데요. 그 타고난 게 좋은 건데 왜 바꾸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고요. 2번.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 그러면 자유의지로 선을 실천한다는 건 뭐죠?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 이건 뭐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3번이요.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의 가치를 아니지. 노력을 해야 선을 실천할 수 있죠. 네 번째,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게 중요한 이 상호 주관적인 공동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다섯 번째, 실천을 하지 않아도 아니죠.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자, 3번 갑시다. 신독에 대한 이해네요. 우리 신독 아까 여기다 정리 다 했었는데 1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 자신을 통제하는 거다. 성찰 아까 어디 있었나? 자기 성찰 있었네요. 2번.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공정성 유지하는 거다. 공정성 아까 여기 있었네요. 3번.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란 말 여기 있었네요. 그다음 네 번째.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진실성 유지하라는 거 있었네요. 다섯 번째.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럼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해해요? 선생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자신 행동을 성찰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 여러분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 건데 2번에 보면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 벗어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이 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 속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택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인 거니까 그래서 독서 문제에서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검은 옷을 입은 건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럼 밥을 먹은 것도 맞을 거예요. 아니, 좀 쉽게 설명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맞고 수업을 하는 것도 맞는데 마치 이렇게 쓰는 거죠.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사실인데 검은 옷을 입어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과관계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과 뒤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게 독서 문제의 포인트다. 2학기 때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지 못하고 있다. 백성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아까 위정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네요. 제정부에 명령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고 연달아 감사관을 보내서 백성들의 쓰레임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 탐관오리잖아요. 이 탐관오리들을 징계한 바 있대. 그럼 탐관오리를 징계한 건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겠네. 아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을 성취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그리고 슬프다, 부덕한 나, 아마 임금님인 것 같은데 나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조정의 관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잘 백성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1번부터 읽어보죠. A를 서로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 A, 백성들이네. 백성들을 서로서 대한다? 무슨 얘기죠? 백성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 있어야 D가 인을 성취할 수 있겠군. D, 조정의 관원. 그러면 조정의 관원은 우리가 위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위정자는 뭐 해야 됐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인을 성취하는 걸 했으니까 이거 아까 맞는 말을 볼 수 있겠네요. 2번 B, 요 사람들이네. 얘는 A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했겠군. 그렇죠? 탐관오리는 얘네들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았잖아. 얘네들을 배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인을 성취하지 않은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왜? 인을 성취했다는 것들은 걔를 배려했을 거니까. 그죠? 맞는 말. 3번이요. C. 나는 얘에게 한 행위를 통해서 얘가 얘를 징계했죠. 왜 했죠? 인을 성취 안 했으니까. A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군. 그렇죠? 얘가 얘를 징계했다는 얘기는 얘를 벌 줘서 백성들을
지금 현재 이 B가 나쁜 짓을 해서 얘네가 힘들었던 거니까 얘를 혼내주면 얘네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탐관오리를 징계했다는 건 백성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이요. C는 D가 서로서 A를 대하기를 바라겠군. 그래서 얘가 서로서 백성들을 대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5번째, D. 얘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C에 의한 것이므로, 즉 위정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가 임금에 의한 것이다. 얘들아, 자유의지는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가 누구에 의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얘 말처럼 잘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얘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에 의한 것이라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라면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했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첫 강이라서 이제 이 인문 파트에 대한 첫 강이라서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글을 읽은 다음에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을 꼼꼼하게 읽고 요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포인트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책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될 텐데 다르게 물어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독서는 인과관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단 간의 관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보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보기 외에 또 다른 보기를 가져와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본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본문을 꼼꼼하게 혹시라도 본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 그게 시험 공부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서 지문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썸네일 따야 되지? 실천, 배려한다. 배려. 이렇게 해야 될까? 배려? 이것도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할까요? 똑같다. 요거 아니면 배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가야겠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